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문풀 사용사 시간입니다. 많이들 어려워들도 하시고 또 학생들 간의 개인적 편차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저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랑 빠른 속도로 한번 이제 이걸 다시 읽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개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요건 조금 시험 문제 유사하게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 8월 달에 제 목표는 요걸 좀 다 잘 쓰는 거, 또 잘 외우는 거,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이제 남은 90, 11월 달에도 계속 할 거고, 뭐 실전 문제나 사료 문제로 많이 보게 되겠지만, 사실상 이제 결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는 건, 저랑 읽어보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세요. 피해야 될 사고방식은 책이 있는데 책 옆에다 놓고 본다. 그러면 죽어도 외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외우면.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쓸 때는 책을 보지 말고 책을 딱 덮어두고 혼자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보고 그 상태로 그렇게 강의를 듣는 다음에 강의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풀을 제가 하루 빨리 올려드리는 건 구쌤이나 저한테는 여간해서 곤혹스러운 일인데요. 시간이 그만큼 하루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곤혹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습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습에는 의미가 없어요. 예습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하시라고? 이제 수업이 아침부터니까 아침에 이제 푸는 시간이 촉박할까봐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는 게 훑어보는 느낌이 아침에 시간이 촉박할까봐 미리 전날 한번 보시라라는 차원이지 예습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과목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 과목은 예습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습 잘 하시고 암기 잘 하시고 알겠죠? 응? 개론서는 통상 몇 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기가 됩니까? 이렇게 읽기란 양쪽 페이지를 사사분면으로 나누어서 내가 읽었던 부분이 이 즈음에 있었다, 이 즈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분류 가능한 게 몇 회독 정도 할 때 가능할까요? 7에서 8회독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7에서 8회독이요. 7, 8회독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 학기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이든 타이든 저걸 매년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공간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겠지만 여러분처럼 시험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간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종류의 결론서를 7, 8번 읽는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난이도에 상관없이 시험 문제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더 좀 솔직히 고백하면 저 정도가 돼야 서양사 때문에 떨어졌다. 아니 더 크게 말하면 임용시험에 떨어질 리가 없어요. 저렇게 읽으면. 대부분 다 저 정도로 기억에 남지 않게 읽기 때문에 좀 아까운 점수 차이로 떨어지거나 좀 많이 미진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결론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풀어본다. 그건 성과가 없으니까요. 일단 결론서를 보지 말고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이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겠지? 쓸 수 없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결론서를 한 번 더 읽어봐야지. 이해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야. 지금 이제 이렇게 형사평가를 풀면서 옆에다 결론서 두고 못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암기펜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해두고 외워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알겠나요? 아무튼 문풀 시간에는 문풀 시간 자체를 암기 시간으로 잡아야지 내가 문풀을 하면서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얻어가는 건 이미 6월까지 끝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암기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런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방식은 똑같습니다. 역결론처럼 제가 점을 또 찍어 드릴 거고요. 이건 겁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별을 또 3개를 쳐 드릴 테니까 특히 그런 부분들은 수업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포기하시면 안 되고 뭐 그것이 동양사든 또는 서양사든 절대 두 과목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국사랑 역교는 포기해도 괜찮은데요. 세계사는 포기하는 즉시 그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서양사는 포기하는 즉시 탈락이다. 왜? 두 과목 합치면 반이거든. 반. 배점이 반이라고. 그러니까 세계사를 포기한다는 건 시험을 포기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동서양사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고
간헐적 포기는 괜찮아요. 간헐적 포기. 예컨대 한국 근현대사 간헐적 포기. 어차피 같이 두 문제잖아. 맞지? 재수 없으면 8점, 보통 6점. 뭐 날라가도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점수예요. 한자 6에서 8점. 날라가도 크게 지장이 없는 점수야. 그런데 그게 날라가도 괜찮을 때는 세계사 점수를 합해가지고 두 가지 과목에서 10점 이상 절대 날라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동사항사 합쳐서 몇 점 이상 날라가면 안 된다? 10점 이상 날라가면 안 된다. 뭐 아시다시피 동사항사가 뭐 한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료 문제가 뭐 히라바라든가 뭐 라틴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료 문제도 철저하게 잘 맞추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비중은 그 구쌤이나 저는 항상 세계사를 제 1순위로, 그 다음 두 번째가 한국사, 그 다음 마지막이 역사교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여러분도 중요도를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매 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 총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서양 고대 문명의 역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골라서 제가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매번 똑같다라고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봐보겠습니다.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진단평가 문항을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위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그렇죠. 첫 번째 이런 거 중요하죠. 신석경명 관련한 부분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에 뭐가 이제 끝났다라고 봐? 빙하기가 끝났다라고 봐. 그렇죠? 평균 온도가 기후가 높아질 것이고 식생이 자라나기 위한 보다 온화한 기후 조건이 열리게 됐겠지? 그지? 식생이 자라나기 위한 보다 온화한 기후 조건이 열리는 분지점이 됐을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기후 변동에 따라 초원 대신 삼림이 나타났고 들소, 사슴, 매무드 등이 추위를 따라 북으로 이동하면서 이 모습을 갖췄다. 그럼 이들이 북으로 이동한 지역에 이제 대신 뭐가 나타난다? 인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인류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후 유럽 대륙에서는 신석기 시대로의 과도기, 그러니까 구석기에서 뭐로 넘어가는 과도기?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해당한다. 메소라는 표현을 써서 메솔리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른바 무슨 시기? 중석기 시기라는 표현을 쓰죠. 무엇과 무엇의 사이? 구석기와 신석기의 사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화, 그 중석기인들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빈약했고 새로운 문화 발전은 그들에게서 아니라 멀리 어디와? 서남아시아, 또 어디? 나일강. 이게 뭘 말하는 거고?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이집트를 말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구한 구석기 시대를 통하여 인류는 생활자료 획득 방법을 많이 개량했지만 여기 포인트야. 뭐의 획득 방법이라고? 생활자료의 획득 방법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빙하 시대가 끝난 후 아까 말했다시피 약 1만 년 전에 이르게 되면 서남아시아 일대 사람들은 자연에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 자료를 뭐하기 시작했다.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환경에 대한 인류의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 즉 과거에는 농경과 가축 사육으로서 뭐에서부터 뭘로 변하는 것이다. 푸드 게더링에서 푸드 프로듀싱으로 바뀌는 거죠. 또 써드려야 되나까? 푸드 게더링에서요. 푸드 프로듀싱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 식량 무슨 단계에서 식량 무슨 단계로? 식량 수집에서 식량 생산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또는 식량 채집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수집 혹은 채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식량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게 됐다. 항상 이 두 가지가 인구사가들에게 핵심적 관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하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부응에서 뭐가 따라잡는 생산성이 따라잡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멜더스의 표현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멜더스적 세계라고 그랬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나는 근대적 경제성장의 세계라고 불렀었잖아. 이해해?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뭐가 멈추지 않아? 식량 자급률이나 식량 생산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게 되는 거겠지? 초반기에는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게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말하는 거라면 시간이 더욱더 긴 그래프를 가게 되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게 돼. 저게 전근대적 경제성장의 구도에서 보이는 거야. 소위 멜더스적 경제성장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라면 이건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인구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뭐가?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야. 바로 거기 기술 변혁이 있는 거고 기술 개량이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읽어보죠. 고든 차일드라는 사람이 명명한 거지. 고든 차일드 뭐? 네올리틱 레볼루션. 시작. 네올리틱 레볼루션. 그래요. 석기를 쓰는데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쓴다라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아까 메솔리틱이라는 표현 썼었지. 중석기. 그것도 신석기와 구석기의 석기 제조 방식과는 다른 중간 형태라는 뜻이 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식량 채집자 단계로부터 식량 생산자로 변하는 단계다라고 말하면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때 키워드는 요겁니다. 농경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을 한자로 두 글자. 목축. 목축. 뭐와 뭐? 농경과 목축. 그 다음 국가발전 단계론인데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읽을 수 있을 거니까 풀어보시기 바래.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텔층이라고 불리우는 석지층 가운데 발굴론자들이 구분하고 있는 고석기, 구석기 이하의 층 위 구분을 텔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밑에 니은은 시족사회, 디귿은 부족사회 이런 표현 들어가는 거고요. 아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것도 기본 문항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첫 번째. 기억에 뭐 들어가야 돼? 소아시아, 니은의 동부, 지중해 연안. 그 다음이 예계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지? 거기서 하나만 기억해. 기름진 초승달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Fertile Crescent라고 부른다고요. Fertile Crescent. 나일강 하구,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동부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면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겠지? 나일강 하류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동부 지중해 연안 국가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그쵸? 요 모양을 이렇게 뭐라고 부른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른다고요. Fertile Crescen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을 보시면 3번 여기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겠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요. 3000년기라고 그랬으니까 지역 간 뭐가 없을 때야? 여기 봐봐. 지역 간 뭐가 없을 때? 교역이나 교류가 없을 때야. 여기 봐봐. 이렇게 써 있잖아. 문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그에 비해서 이제 언제는 2000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상황은 조금 바뀌겠지. 그죠? 그래서 3번은 나름 중요해. 3번 풀어보죠. 오리엔트 세계 발전기인 기원전 2000년기에는 전반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무슨 왕국이? 바빌로니아 왕국이.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신왕국 시대의 이집트가 저마다 그 세력과 문화의 전성기를 차지하게 된다. 2000년대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두시면 돼. 메소, 이집트, 메소, 바빌로니아, 이집트, 신왕국 이렇게 그려두면 돼.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아시아에서 뭐 히타이트 그 다음에 두 강 상류입니다. 상류 미탄니 두 강 상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르, 라가시 이런 지역들은 두 강 하류 쪽이고요. 그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만나면 이쪽 일대가 우르크, 우르, 라가시가 있는 지역이고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뭐가 일어났다? 미탄니가 일어났다. 그리고 티그리스 우측에 있었던 지역 무슨 왕국이 있다? 엘람 왕국이 있습니다. 엘람 왕국이. 혹시 서양색 결혼 갖고 왔어? 서양색 결혼 그 지도 한번 보셔봐봐. 이집트 나와 있는 이 지도. 잠시만.
내가 그걸 페이지를 써왔는데 페이지를 어디다 써놨는지 모르겠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도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몇 쪽이야 그게? 27쪽. 그거 보시면 상단에 지금 뭐 보여요? 아까 두 강 오른쪽에 지금 이란 바로 남쪽에 엘람 왕국이라고 보이죠? 거기 표시하시고 엘람. 그 다음 왼쪽에 지금 아카드라고 써 있는 것도 보이죠? 책에는 어케디언이라고 써 있고요. 그 어케디언의 이동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에이모리트의 이동이었잖아요. 아무르 이동. 그들이 바로 어디의 주인공이었고 바빌로니아 왕국의 주인공이었었지. 아카디안, 에이모리트 이렇게 이동의 경로가 이동의 시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거 표시했다시피 상류, 하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겠죠. 초기 수도가 지금 어디에 있다가 하류 쪽에 있다가 중기로 올라가게 되면 상류 쪽으로 넘어오게 되지. 뭐 상류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중류 정도로 올라오게 되죠. 수도가 어디야? 테베요, 테베. 그런 지도들도 개론서 읽을 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니까요. 꼭 다른 건 안 보더라도 그 지도는 꼭 보고 잘 반복해서 외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표시되어 있죠. 제가 개론서 시간에 표시해드린 거. 그대로 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프린트. 3번입니다. 어쨌든 전반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가? 바빌로니아가, 후반기에는 그렇죠. 신왕국계 이집트가 저마다 그 세력과 전성기 문화를 자랑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소아시아에서 아까 봤듯이 어디? 히타이트, 두강 상류 지역에서 미타니가 새로 일어났고 외계에서는 크레타文明이 또한 발전을 하게 된다. 이래야 오리엔트 문화는 백화난만의 양상을 띠게 될 뿐만 아니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방금 봤던 히타이트, 그리고 또 미타니, 특히 이 시기의 후반기에 뭐가 이루어졌다? 잘 봐요. 아까 3000년기에는 그런 직접적 교육이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때는 뭐가 이루어졌다? 전쟁과 외교 문서 교환. 이거 잘 봐봐라. 요것 때문에 작년 문제풀이 모고에서도 제가 맨날 빠지지 않고 냈던 외교 문서가 하나 있었지. 어디와 어디?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에 체결되었던 평화조약이었었잖아. 중요하겠지. 1순위야 1순위. 여기 잘 봐. 별 몇 개 내가 표시하는지. 응? 무슨 조약이 중요하다? 히타이트와 이집트 간에 체결되었던 조약이 중요하다.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중요하고 조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이후 조약의 결과가 중요해. 체결의 당사자, 조약 내용, 결과. 알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문제 풀 때 풀 거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그래서 오리엔트 세계는 상호 연관성을 지닌 하나의 국제사회. 우리 민석훈 선생님 역사 공부 많이 하신 거지? 그죠? 상호 관련성 역사. 자, 그 다음 볼까요? 4번. 요것도 별 하나. 문제는 제가 하나만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따로따로 3개만 표시할게요. 2개는 없습니다. 읽어보면 이와 같이 오리엔트 강대국들이 쇠퇴한 틈을 타서 활발한 활약을 시작한 것이 동부 지중해 하나에 위치하고 있던 어디와? 페니키아와 어디다? 헤브라이다. 페니키아 뭐로 유명하다? 알파벳 뭐에 활용하는 것이다? 상업활동과 교역활동. 여기서 물품의 양을 기록하거나 교육의 품목을 기록하는 데 활용이 됐던 것이겠지. 그죠? 헤브라이. 종교지. 이 둘을 고려하면 그럼 종교는 뭘 따라 전파된다? 상업로를 따라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상업로를 따라 전파된다라는 표현이 정당화되어지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고 오리엔트 세계는 얼망에서 통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최초로 통일에 성공한 것은 아까 미타니의 세태로 아까 그 티그리스 너머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미타니의 세태로 흥계하게 된 어디다? 최초로 통일했다고 그랬으니까 아시리아겠지? 그죠? 아시리아의 원래 수도가 어디야? 아쉬르 또는 아슈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시리아인들이 믿고 있던 신의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아슈르였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나중에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점토판에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었지. 그죠? 아시리아의 잔혹한
통치, 또 아시리아의 잔혹한 정복지 정책. 훗날 이런 것들을 승계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했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는 아시리아와는 다른 정복지 정책을 펼치게 됐지. 키워드만 말해봐. 페르시아의 정복지 정책 키워드. 거기다 조금만 더 해보자. 관용 정책 그러면 실은 조금 쪽팔리지 않냐? 중학생들 좀 답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뭐 관용 정책 이렇게 좀 덧붙여봐. 종교화, 관습, 종교화, 인권, 응? 종교와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통일은 견고하지 못하고 완전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야 오리엔트 세계는 다시 뭐로 나눠져 있겠다? 사분국이 됐다라고 했었지. 사분국 칼데아 다른 방칭으로 신바빌로니아 왕국. 그 다음에 또 리디아, 또 메디아, 또 이집트 이렇게 사분국이 됐죠. 그러다가 그 사분국을 다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여기 니은 어디야?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였었죠.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이와 같이 전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하여 견고한 대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는 그 세력을 서방으로 뻗쳐서 기원전 5세기 전반에 그리스와 역사적인 충돌을 하게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다. 정식 명칭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다. 기원전 4세기 말경에는 마케도니아의 누구에게? 알렉산더에게 그 윗대가 필립이었었지. 우리 책에 읽어서 기억납니다. 그 필립이 테베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 사람과 되게 많은 교류를 해서 이 사람의 정치적 수사와 술세를 굉장히 많이 익히고 공부하는 기회가 됐어. 5글자야. 맞추면 100원 줄게. 100원 줄게. 이따가 에파미논다스 시작. 누구? 에파미논다스 누구? 외워야 돼. 고대에서 선생님 저 사람 이름 나올 만한 거 5명만 꼽아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 정도는 돼. 에파미논다스 시작. 에파미논다스. 필립이 어디에 머무를 때? 테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는 돼. 4번 문항 같은 경우도요. 5번도 별표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수도 위치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가 어디야? 멤피스야. 고왕국 시대 수도였다라고 그랬었죠. 그죠? 여기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다라고 써 있죠. 고왕국 말기에도 혼란의 상태에 빠졌고 다시 수습되고 견고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유다? 2000년기입니다. 2000년기. 11왕족이 이유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다? 테베로 옮겼다. 중앙국도 얼마 안 셔틀하고 마침내 소아시아로도 침입해온 아시아 계통의 어떤 종족들? 힉소스요. 힉소스. 나중에는 이 힉소스의 침입을 다시 물리쳐내지. 그죠? 이집트의 왕위 명칭 가운데 대략 6명 정도가 힉소스 계통의 사람들로 밝혀져 있어. 따라서 힉소스의 침략 이후에 이집트의 왕위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특히 이제 셈족 계통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 그 셈족 계통의 사람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서양세계로 해당 부분을 찾아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내용이 있을 거야. 잘 읽어봐. 다음 6번. 이집트 농경사회는 도시는 저마다 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다신교적인 신앙 속에서 이집트부터 두각을 나타낸 신은 매의 신. 이 매가 정령으로 취급받았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정령이야. 정령. 모든 종교, 세계 종교에는 정령이라는 게 있어. 이해해? 기독교에서는 저게 뭐야? 이슬람에서도 천사라고 부르고요. 그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천사잖아. 천사. 신의 목소리를 누구에게? 선지자나 일반 신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매를 함부로 잡는 거 아니라고. 태양신 뭐가 있다? 라 또는 레가 있다. 중앙국 이후 수도가 된 테베의 수호신인 이것도 외워야 돼. 뭐 말하는 거다? 아몬을 말하는 거다. 아몬.
이집트의 생명인 나일강과 농업의 신인 누구도? 오시리스도. 오시리스. 이렇게 오시리스만 외우느라고요. 정작 농업신이다라는 말을 안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동생 세트의 사르드였고요. 대지와 풍요의 여신이며 풍요의 여신이 오시리스의 아내였던 누구? 이시스요. 이시스. 제가 군함이나 항공모함에 왜 이시스가 많이 붙었나라는 거 말씀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국토를 헤매면서 오시리스의 사지, 팔, 다리 이걸 찾아서 그의 생명을 부활시켰다. 그지? 부활시켰다. 그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이 있고요. 이 범람으로 인해서 뭐가 발달한다고요? 농지 정리와 농지 회복 차원에서 측량술이 발달하게 돼 있고, 농지를 정리하고 상대방 농지와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도형 측량학, 이른바 도형학과 연관된 수학 학문이 발전하게 된다고. 뭐? 기하학. 측량과 기하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지와 몸을 찾아 생명을 부활시켰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들은 정령이 다시 부활할 거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돼요. 이게 썩지 않고 잘 보관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뭘 만들었고? 미라를 만들게 된 것이지. 이른바 부활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미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신화는 죽음과 부활, 농산물을 포함한 식물의 성장과 고사, 식물이 말라서 죽게 되는 걸 말을 하죠. 이걸 상징하고 있거니와 호루스는 무엇의 아들인 동시에? 오시리스의 아들인 동시에, 요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아들인 동시에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이다라고 생각됐다라는 거죠. 파라오는 호루스의 화신이다. 곧 오시리스를 옆에서 지키는 상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것도 하나.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시리스 신화 연관한 부분으로 또 뭐 사자에서 연관한 부분으로 각각의 문명들에서 꼭 사료나 지도로 대변되는 거니까 나중에 교과서 문제 풀이할 때 그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그거는 오시리스 신화 사자에서 별표 3개라고. 다음 7번은 기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럼 뭐 끝났냐? 아니, 그렇진 않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요. 7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집트의 종교사상 매우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라오가 누구다? 아멘호텝 4세다. 4세. 아멘호텝 4세다. 아멘호텝 4세. 이게 표기법이 딱 통일되지 않아 가지고요. 어떤 데는 아멘호텝 4세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아래 표기를 권장합니다. 아멘호텝 4세. 역사상 최초의 이상주의적인 종교개혁가다. 젤의 다신교를 폐지하고 태양신인 뭐를? 아톤을 신봉하는 윤리적인 뭘 만들었다? 일신교를 만들었다. 다신교 폐지, 일신교 수립이었죠. 그래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 이렇게. 아톤. 태양신이었던 아톤을 이끄는, 아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개명했고 수도를 테베로부터 어디로 옮겼다? 아마르다로 옮겼다. 그래서 예술 양식을 뭐라고 한다? 그의 종교개혁은 실패해서 당대로 끝나고 말았다. 이는 종교개혁을 시도한 이크나톤 시대의 예술로서 전통적인 양식이나 틀을 깨버린 생동감이 넘치는 자연주의 경영의 예술이며 이크나톤의 왕비 네페르티티였습니다. 네페르티티. 아마르다 예술의 대표적 걸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험에 다 나왔는데요. 요것만 이름 하나. 네페르티티. 8번.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알려진 그림 문자가 주로 쓰였다. 이거 제가 알다시피 겁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야. 우리 시험 문제 지금 뭐 나왔다고? 선문자 이런 거였잖아요. 선문자 A, 선문자 B. 각각 이제 미케나이 문명이라든가 내지는 크레타 문명. 그럼 미도한 문명의 실체를 규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자 체계들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런 것들의 비근하는, 곧 그리스 문명의 비근하는 또 다른 문자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죠?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신성 문자, 히에로글리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에로글리프, 신성 문자입니다. 신성 문자. 중요한 말이라고요. 이 행서체 내지는 초서체도 있었다. 이집트는 주로 나일 강변에 자라는 이걸로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또 거기다가 갈대, 이렇게 막 쌍팔년도 말 쓰면 안 돼. 갈대 펜과 유연 등으로 만든 잉크를 사용하여 기록했다. 이러한 파피루스에 기록된 문학 작품으로 현재까지 전해내려온 건 많지 않지만 이집트 문학이 시, 단편소설, 역사 등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히에로글리프 잘 기억합니다. 자, 4학년 초생 히에로글리프. 히에로글리프 신성문자. 신성문자. 그거 말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따로 제작했던 이른바 점토판 위에다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자. 쐐기 문자. 한자로 설형 문자. 설형 문자. 그러니까 그렇게 통일되게 표현을 써야 돼. 신성 문자라고 한자를 쓰고 싶으면 메소포타미아도 뭐라고 쓰는 게 맞아? 설형 문자라고 쓰는 게 맞아. 이해하시겠어? 히에로글리프 그랬으면 그냥 쐐기 문자라고 하면 돼. 히에로글리프 그랬으면 쐐기 문자. 이렇게 뭐 두 가지 가운데 아무거나 섞어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용어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자, 4학년 초수생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쐐기 문자 꼭 기억하시라고. 기억해라고. 몇 번을 차리지? 9번. 9번. 그래서 이것도 한 개. 그러니까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건 한 개 정도야. 그러니까 풀어보는 건 한 개짜리는 여러분도 복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고, 그다음에 별 3개 표시해드린 용어나 단어, 문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죠? 저도 이렇게 다 표시돼 있어. 그러니까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다 표시하거든. 그러니까 별표한다고 쪽팔리는 거 아니니까 괜히 엄한 생각하지 말고. 별표는 대학 교수들도 다 해. 간혹 이렇게 별표하고 막 뭐 표시하고 돼지꼬리하고 그러면 창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책을 깨끗이 쓴다나? 인생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 9번.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의 물과 동일한 공급지로부터 운반되는 외국산 물자에 의존하는 지리적 통일체였지만 수메르와 아카드의 도시들은 서로 끊임없는 대립과 분쟁을 거듭했다. 메소포타미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는 건 언제다? 사르곤 왕 때다. 사르곤 왕 때다. 사르곤 왕 때입니다. 사르곤 왕은 두 강유역은 물론이요. 어디와 어디에 이르기까지? 시리아와 엘람. 저기도 엘람이 나와. 잘 기억하셔야 돼. 우리 사형세계론 보면 요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가 기원전 24세기 무렵이야. 정확히는 요 정도 연도라고 추정되고 있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저 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대 후반 부분까지 이제 영토적으로 굉장히 통합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시리아와 엘라메까지 이르는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얼마 안가 무너지게 됐다.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다시 수습한 것은 우르의 무슨 왕조다? 수메르 왕조다. 우르의 수메르 왕조라고 그랬습니다. 우르라는 도시국가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다라고 써 있고요. 사르곤 왕의 옛 영토를 다시 회복해서 제국적인 행정조직의 정비에 착수하고 종래의 지방적 관습법의 법전화를 시도했다. 종래의 지방적 관습법의 법전화. 이런 거 잘 봐라요. 무슨 법? 법전 이름 말해봐. 우르였다니까. 우르? 그렇지. 우르 남무법전. 그런 거. 그러나 약 1세기 동안 계속된 이 수메르 왕조도 서쪽으로 또 침입해온 여기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다. 서쪽에 의해서 침입한 에이모리트. 아무르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지. 아무르, 에이모리트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봐봐. 별표를 어디 치는지 봐봐. 이렇게.
무슨 법전이다? 무슨 법전이다? 종래의 지방적 관습법의 법전화를 시도했다. 지방적 관습법의 법전화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일원화? 무엇의 일원화를 시도했다? 통치의 일원화를 시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곧 중앙 집권화와 통치의 일원화를 위한 조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0번 혼자 풀어보시고 11번 또 혼자 풀어보라면 또 단어를 놓칠 것 같으니까 요거만 볼까요? 요거만? 이 벽돌 진흙과 햇볕에 말린 벽돌 뭐라고 불러? 그것도 쌓아 올린 탑이니까 지구라트라고 하죠. 그죠? 봐봐 한자로 뭐라고 썼어? 성스러운 탑, 성탑이라고 썼지. 그 다음에 우르크의 신전 계산서라고 써있다. 이렇게 우르크기에 신전 계산서에는 문자의 원형이라고도 할 그림과 기호가 적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니은은 토판 문서야. 토판 문서. 우리 지금 무슨 문명하고 있지? 메소포타미아 토판 문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이 토판 문서의 그림 쓸 그림과 기호가 아까 우리가 말한 서령 문자야. 서령 문자. 무슨 문자? 쐐기 문자. 서령 문자, 쐐기 문자. 알겠습니까? 그다음 11번 혼자 읽어보고 마루두기거든. 12번 바빌로니아 왕국도 함무라비 이후 점차로 쇠퇴하여 기원전 16세기 후반에는 지금의 이란 쪽으로부터 이 종족이 침입해서 4세기 동안 바빌로니아 왕국을 지배했다. 카시트입니다. 카시트. 영어로는 카시테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카시트 지배하에 원만히 바빌로니아는 문화적으로는 침체기였고 정치적으로도 하무라비 시대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바로 이집트가 뭘 맞이했다? 오케이, 이걸 맞이했다. 그래서 뭘 썼다? 제국주의 정책을 써서 시리아 방면으로 진출했다. 그리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새로 연한 이 세력이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했다. 아까 우리 봤던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조약, 고대 조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뭘 말하는 거다? 히타이트, 이집트 조약을 말을 하는 거다. 역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한 한편 두강 상류 쪽에 이런 신흥 국가가 나타났다. 뭘 말하는 거다? 미탄니를 말하는 거다. 미탄니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새 왕국, 요걸 머릿속으로 지도를 꼭 그림을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시트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미탄니는 중요합니다. 자, 4학년 초생 따라올 만해? 부디 뒤졌다,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수업 집중하고 프린트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을 위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팩트니까 제가 지난 23년간 학원 강의 해오면서 꼭 느끼고 있던 부분이니까요.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 딸아이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도 저는 진심을 담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몸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도 조금씩은 좀 이겨내고 어차피 삶 자체가 아픈 과정이고요. 몸의 고통이 이렇게 하나둘씩 느껴질 때 본인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지 또 여러 번 이 생활이 반복되게 되면 골병 나고 좋지 않아요. 부디 4학년 그 다음에
작년에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던 사실상 초조생, 요 두 부류의 집단에서 합격생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잘 암기하시고. 13번 별표 하나? 그냥 읽어만 봐, 가볍게. 메소포타미아 문학작품은 이집트 경우보다 많이 남아있다. 그것은 신과 영웅에 관한 서사시로부터 신에 대한 찬가, 도시의 파멸과 정의로운 사람의 부당한 고난을 슬퍼하는 한탄, 격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한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것은 영웅, 길가메시에 관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는 신의 노염을 사서 그를 응징하기 위해 신이 보낸 괴력의 사내와 친구가 되어 모험을 찾아 긴 여행길을 오른다. 괴물과 괴수와 싸워 죽이는 등 많은 모험을 겪은 끝에 친구가 죽자 이를 몹시 슬퍼하고 불사의 열쇠를 찾아 헤매다가 이에 실패한다.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을 때 길가메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를 조용히 받아들인다. 한 단어 보자고 지금 한 거야. 추론해봐. 무슨 주의? 현세주의. 그거 한 단어 보자고 읽어본 겁니다. 반대말? 내세주의. 내세주의. 그 다음 14번입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추정이니까. 학자들의 견해니까요. 누구의 침입? 누구의 침입? 휴테라니까 13에서 12세기 초에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제국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됐다고요. 이거 봐봐. 바빌로니아도 그렇고요. 그죠? 이집트와 히타이트도 평화조약을 체결한 지 채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무렵에 멸망을 하게 돼. 이해하시겠어? 대부분 다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디에 침입이다. 해상민족의 침입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15 별표 하나 15번입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은 헤브라인이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의 과정은 결코 아니한 것이 아니었고 특히 인접한 필리스타인인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무슨 사람들이다? 서양사 강조에 나타난 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이라고 또는 파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최초의 왕이었던 누구를 계승한? 다 외워야 돼. 사울을 계승한 누구는? 다비드는 필리스타인을 격파해서 국도를 넓히고 여기를 수도로 삼았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국가의 통일을 강화했다. 이와 같이 튼튼하고 부강한 있는 나라를 물려받은 누구는? 솔로몬은 평화지를 표방하고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 그의 말년에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 다음 이게 중요하지 이제. 요 부분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요. 북에 이스라엘, 남에 유다로 나눠지고 말았고요. 그 후 이스라엘은 어디에 정복됐다? 아시리아에. 다시 어디도 신바빌로니아에 정복됐다. 유다도 신바빌로니아에 정복됐다. 바로 이때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유수? 바빌론 유수가 이때 말하는 거다. 페르시아가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했을 때 석방되어서 그 일부가 귀국하여 다시 뭘 만들었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했지만 수도 예루살렘 재건했지만 국가의 재건, 국가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시온에 해당하는 거죠. 시온, 사이언에 해당하는 거고 그를 기리는 마음, 시오니즘. 언제 가서야 이제 현실화된다? 2차 대전 이후 가서야 이스라엘 건국이 현실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아까 앞에 했던 내용하고 조금 겹쳐져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요 부분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부분만 보면 동방에서는 오리엔트 세계가 이것과 이것에 통일됐다라고 들어가 있어. 오리엔트 세계를 통일한 두 나라만 쓰면 되겠지? 어디? 아시리아라든가 뒤를 이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참고만 해보시고 2번 고대 서양 문명은 지중해 자리 잡은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지중해 지역의 최초의 고대문명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리스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다? 크레타인들이다. 아마 어디로부터 넘어온 사람들 것으로 추정해? 1. 이집트 2. 소아시아 그치? 이집트와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었던 최초의 청동기 문명이 바로 뭐다? 크레타 문명이었다. 그럼 이제 유럽 지중해뿐만 아니라 이제 서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이 모든 문명의 이제 문명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봤었던 부분이지 우리 시피플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대략 요 정도 이르게 되면 아까 우리 철기를 이끌었던 제국이 몰락하고 그 제국이 멸망하게 따라 우수한 철기 기술이 유럽 전역,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이 되게 됐죠. 그지? 그러니까 요 무렵 가게 되면 이제 청동기에서 무슨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된다? 철기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된다. 크레타 문명의 의적을 발굴한 공로자, 고고학자 누구다?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지 마. 1900년에 크레타 섬에 무슨 궁터다? 에? 크노소스다. 서양사 강좌에 궁이 하나 더 있다. 4글자다. 100원 준다. 패로 시작한다. 페스토스. 따라 읽어봐. 페스토스. 우리의 시험 문제는 계속된다. 크노소스로 끝나지 않는다. 페스토스라는 궁도 있다. 크노소스 궁터 앤 페스토스 궁터라고 해. 아시겠죠? 당시 크레타는 강력한 왕이 통치됐던 통일왕국이 아니다. 여러 왕들이 각기 자신의 영역을 분할 통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크레타는 지정학적으로 딱 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 어디 중심에 위치해 있어? 어디에 중심이 있어? 크레타가. 그래서 요렇게 번성하기 위한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써 있잖아. 크레타를 지나면 어디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집트라든가 서아시아 쪽에 생각을 해봐봐. 중간에 있는 크레타를 지나야만 어디로? 그리스 대륙 쪽으로,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반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들로 치면 여기를 기점으로 어디로 나아갈 수 있고, 이집트나 소아시아 전역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시된 교통의 결절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서가 아니야. 크레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지. 그지? 자, 크레타 섬이 있고 오른쪽 편에 자잘한 섬들이 몇 가지가 뭉쳐져 있어. 5글자야. 키클로프스 성벽의 유래를 만들어냈던 제도 명칭이야. 키클라테스. 응?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해. 키클라데스 제도. 읽어봐. 키클라데스 제도. 뭐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라고 그러지 말고 표시해도. 결혼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강좌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 잘 찾아봐. 응? 다시 여기 보시고, 크레타 문명의 전성기는 기원전 2000년 1504일 것에서 보이는데, 이때 크레타인들은 그리스 본토에까지도 세력권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크레타인들은 계속되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큰 손실을 입고 그리스 본토에 성장한 미케네인들에게 1400년경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후 크레타인은 그리스인 역사 속에 포함되지만, 여기 봐봐. 여기에 어디와?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잖아. 동방 오리엔트와. 그치? 오리엔트.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아. 꼭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집트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이룩한 자신의 문화와 제도를 어디에? 그리스에 전달하는 동서양 교류에 무슨 역할을 했다. 이것만 외우면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크노소스 궁터가 서양사 개론, 그러니까 개론에는 트로이 신화 안에 나타나 있는 명칭으로 한자로 써 있기도 해. 복잡한 미로 형식을 띠고 있는 미로 형식의 회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궁이라는 뜻이야. 미궁. 무엇의 미궁? 미노스 왕의 미궁. 미노스 문명이니까 미노스 왕의 미궁. 그것도 기억해야 돼. 이로써 무슨 전쟁의 사실성이 입증됐다? 트로이 전쟁의 사실성이 입증됐다. 허벌나게 중요한 말이야. 허벌나게 중요한 말이라고. 미노스 궁터, 미노스 왕의 미궁. 트로이 전쟁의 사실성, 실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토판문서가 발견이 됐고요. 그 1952년이었죠. 벤트리스 경영에 의해서 그 문자가 해독이 됐고요. 선문자 베타였고 베타, 알파는 아직까지 해독되고 있지 않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60% 정도 해독이 되었다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는 선문자 베타만 나왔고 그보다 더 중요한 트로이 전쟁의 실제성이 입증됐던 무슨 궁도 물어봤지만 크노소스도 물어봤지만 그 모든 것들은 트로이 전쟁과 연관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또 트로이 전쟁과 연관한 사료,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든가 트로이 전쟁의 실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다. 별 3개짜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러냐?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의 몇몇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나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고, 요건 귀환하는 과정이었잖아. 귀환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제가 간략하게 해드렸지. 네? 그래서 귀환을 어디로 했다라는 썰이 로마의 건국설과 맞닿아 있다. 티베르강 하류 일대로 타고 올라가서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기원이 아마 뭐로부터 파생되었을 거다. 트로이 문명의 후손으로부터 파생되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드렸잖아. 그지? 썰이야 팩트야? 팩트라고. 로마 문명의 기원이 어디에 맞닿아 있다는 거? 트로이에 맞닿아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좀 쉴까? 좀 아까 처음에 몇 문제 풀 때는 기운 나하더니 이제 점점 힘이 빠진다? 잠깐만 쉴게요. 여기서부터 하죠.